경제에 기여하는 미래 강연 상상하라. 이매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현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상한 내자 이종범입니다. 네. 자, 이종호 작가,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만화가들은 늘 마감인데요. 네. 지난주에 들었던 그 로봇 이야기 때문에 네, 항상 생각하던 그 SF 쪽 스토리를 네. 되게 쓰고 싶어지더라고요. 또 새로운 돈줄을 상상하셨군요. 새로운 종류의 일거리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김현웅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실 저는 이 프로그램 시작한 이후로 예. 미래에 대한 좀 가치 있는 창조적인 상상을 좀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억지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꾸 그렇죠. 과거의 추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과거가 굉장히 많이 쌓여 계시죠. 나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또 사람이 이기 때문에 과거의 추억이 또 아름답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요. 과거가 있으니까 또 미래에 대한 상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예, 네. 예. 과학기술을 이끌어가고 창조 경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매진의 본격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연자 주인공 두 분을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바이러스 관련해서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평소에 바이러스에 좀 강한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게 뭐 바이러스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강연 들어보시면 네. 바이러스의 역사와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실마리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되는데요. 기대됩니다. 예. 자, 박정훈 교수님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의학 강연으로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정형외과 암 전문가신데 생명과 의학 전반에 걸친 내용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야기하시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세요. 그리고 제 유명해요? 술자리에서도 그렇게 강연을 많이 하시고 예, 많은 것들을 나눠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 오늘 강연 기대됩니다. 어떤 각오로 네, 나오셨어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서 재미있는 시간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네, 기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네. 자, 두 분과 함께 나눌 오늘의 주제가 일단 궁금합니다. 오늘의 주제 보여주시죠. 인간은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가? 가장 원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죠? 자, 최근 이슈였던 바이러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바이러스의 정체, 뭐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그 사전적인 의미로 네. 그냥 과학적인 의미로는 가장 존재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입자 중에 가장 작은 입자인데 이것이 생물의 특성도 갖고 있고 무생물의 특성도 가지고 있고 네. 그런데 이런 자그마한 보잘것없는 입자가 끊임없이 사람과 동물과 심지어 식물까지 감염을 시켜서 그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체고요. 네. 뭐 모든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주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그 아주 중요한 그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항상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말씀 역시 예. 전문가분들이셔가지고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는 욕 중에 가장 심한 욕이 너 이 바이러스 같은 인간아. 그런 얘기 있어요? 정말 심한 욕이에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오늘의 주제도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가라는 주제인데 일단 싸워서 이기려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네. 의미에서 오늘 강연이 되게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송대섭 교수님의 강연 큰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입자 중에 가장 작은 입자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질병이 그 창궐을 하게 되면 우리가 패닉 상태라고 그러죠. 너무나 큰 공포를 유발해서 또 필요 이상으로 무서워하는 그런 그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바이러스가 갑자기 금세기에 들어서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창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같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필연적으로 우리가 계속 그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공생하는 관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역사가 어땠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의 그 대응 기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BC 1800년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4000년 전 그림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제사장의 다리를 보면은 다리가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도 이미 우리가 지금은 백신을 통해서 상당히 극복을 한
소아마비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던 사례가 저런 4,000년 전에 벽화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런 바이러스성 질병은 우리의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함께해왔던 그런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18세기에 광견병이란 바이러스 때문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또 개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광견병이 창궐을 할 때 사파가들이 그린 어떤 카툰의 한 장면인데 바이러스를 너무 몰랐기 때문에 저렇게 그 군대가 출동하는 사진이 있을 정도로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모를 때에는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과거의 역사에는 기원전 몇천 년 그리고 18세기 그 중세 이후에 이런 것처럼 인간과 바이러스의 공생관계는 끊임없이 이루어져 와 있었습니다. 20세기에는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바이러스의 감염병의 사례들이 총 4차례가 있었습니다.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에 의해서는 약 3천만 명 이상이 사망했던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3천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질병이었는지 가늠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1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사망했던 군인의 수가 1,500만 명이 채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바이러스성 질병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사례가 되겠죠. 이렇게 20세기에는 총 4번의 대유행이 있었던 거에 비해서 지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2003년도에 사스를 경험했었죠. 다음에 2005년도 이후에 고병원성 조류독감 경험했었죠. 2009년도에 전 세계가 감염이 돼서 공포에 몰아넣고 우리나라도 76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감염이 돼서 다들 공포에 떨었었던 신종플루 있었죠. 그리고 2012년도에 중동발 메르스, 그리고 2014년도 서아프리카발 에볼라, 그리고 2015년도 우리나라 메르스. 이제는 20세기에 있었던 4번의 이런 그 대유행병이 이제는 거의 매년 오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례와 같이 이제는 바이러스와의 어떤 공생관계가 필연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바이러스에 대한 기본적인 습성, 바이러스는 어떤 식으로 진화해 가는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유행을 겪을 수 있는 이런 바이러스의 사례들은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지금 문제가 됐던 2003년도의 사스 바이러스, 중동발 메르스 바이러스, 저기 보시는 대표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하나고요. 이 바이러스 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레퍼토리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주기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중국이라는 엄청난 역학적 질병의 원인체를 제공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의 매년 새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병을 하고 있죠. 특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굉장히 다양한 아주 변신의 귀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대전제는요. 사람은 절대적으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바이러스의 진화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같이 잘 순응해 가면서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견병 바이러스 이미 18세기 후반에 파스테르가 백신을 개발해서 극복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200~30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지금 터지고 있고요. 다음에 2014년도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까지 발생을 했었던 에볼라 바이러스. 아주 무시무시한 90% 이상의 치사율을 보인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치사율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헬스라는 단어를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헬스가 뭐냐? 이제는 사람과 동물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의 서클 안에서, 하나의 원 안에서 우리가 질병을 바라보고 바이러스를 대응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그렇죠. 중동발 메르스 바이러스도 그렇죠. 다음에 광견병 바이러스도 그렇죠. 그리고 사스 바이러스도 그렇죠. 에볼라 바이러스도 그렇죠. 이 모든 바이러스가 다 어디서 왔습니까? 다 동물에서 왔죠. 동물에서 왔다는 얘기는 이제 사람과 동물, 인수공통 감염병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앞으로 환경 파괴, 지구온난화 그리고 전 세계가 지구촌이라는 개념으로 하루 생활권이 되는 이 시대에선 필연적으로 겪어야 되는 그 당면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원헬스라는 개념, 동물과 사람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를 유발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박쥐들이 저렇게 그 돼지한테 바이러스를 전파하고요.
그렇게 도축된 돼지에서 오염된 바이러스가 요리사의 손에 묻고 몸에다 쓱쓱 문지른 저 바이러스를 악수하면서 옮기고요. 저 옮긴 것들이 퍼져나가면서 대유행병이 되는 이런 것들이 결코 영화 속에서만 일어나는 상상 속의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철저한 준비,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하고 그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이러스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신종 바이러스의 등장이 또 어찌 보면 좀 공포심마저 느낄 수 있는 그런 강의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변신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죠? 예, 바이러스는 뭐 변신은 근본적인 아주 네네네. 원론적인 특성이고요. 네네. 아까도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 바이러스의 돌연변이 속도나 변이를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인류는 바이러스의 뒤를 쫓아가는 형국으로밖에 대응할 수가 그렇죠. 없는 거고요. 예. 예. 이게 참 누구나 바이러스 하면 생물체와 무생물체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본 것 네, 같은데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어떤 게 무생물체의 성격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바이러스 자체의 입자로만 보면요. 네.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백질 쪼가리예요. 단백질 쪼가리에 불과한데 이것이 숙주 안에 들어가서 세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자기 복제 속도를 거쳐서 자손을 번식하고요. 네.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세균 같은 경우에 이제 예. 박테리아들 같은 경우에는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그러죠. 하나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네 개 네네. 되고. 근데 바이러스는 풍선 안에 밀가루를 불어 넣어놓고 밀가루를 그 풍선을 빵 터뜨리면 밀가루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퍼지죠. 빵 하고 터지죠. 네. 그런 형식으로 복제를 합니다. 바이러스는. 그러니까 정말 폭발적으로 자기 복제를 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 때문에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단백질 쪼가리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네. 숙주를 만나면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식을 하기 때문에 생물체와 무생물의 중간인 기생을 통해서만 그렇죠. 신진대사가 예. 되는. 알겠습니다. 생명을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컴퓨터라고 보면은 네. 바이러스는 USB 같다는 거예요. USB USB 그 자체로는 전혀 기능을 못 하는데 네. 이게 컴퓨터에 꽂는 순간 그 안에서 막 별의별 일을 엄청난 다 거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빼가지고 또 딴 데 또 가고. 확 와닿네요. 와닿죠. 예. 아주 정말 적절한 표현이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예. 자, 혹시 그 송대석 교수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는 방청객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수지에서 온 이규찬이라고 합니다. 네. 예,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스페인 독감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패데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혹시 지금 뭐 에볼라라든가 아니면 사스 아니면 현재 지금 2015년도에 지금 메르스가 지금 현재 지금 창궐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혹시 뭐 패데믹의 정의가 바뀌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 해서 궁금해서. 예, 지금 뭐 일단은 그- 패데믹이라는 걸 저는 처음 들어요. 뭡니까? 저 팬이라는 것이 이제 그 정말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팬데믹의 상황은 사실 지금은 뭐 메르스나 사스나 팬데믹의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얘기는 그런 어떤 신변종의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 한 4-5번 정도에 비해서 지금 21세기에 들어서는 거의 매년 그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금세기 들어서 일단 팬데믹은 지금 에볼라도 아직 팬데믹은 아니었고요. 국지적으로 폭발적으로 발생을 했지만 팬데믹은 아니었고 21세기에 들어서는 2009년도에 신종플루 정도가 팬데믹이었습니다. 그럼 팬데믹이라 하려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팬데믹의 기준은 그 정의가 있어요. 네. 그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어느 특정 지역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의 감염자 수와 네.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발생을 할 경우에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그 그래서 흑사병 이런 것도 그런 팬데믹. 그것도 팬데믹이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에서 보면 WHO에서 6단계까지 기준이 있는데 6단계 가장 심각 단계에 왔을 때를 팬데믹이라고 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퇴치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백신을 연구하고 그리고 병원 치료를 받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예. 도움은 되죠. 네네. 근데 또 최근에 병원에서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한데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원래 그 병원이라는 곳 자체가 사실 제일 위험한 곳이라고 이미 다 알려져 있는데 네. 우리나라 국민들은 왠지 네. 병원을 되게 깨끗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 예. 병원은 다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됐던 메르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만의
어떤 독특한 입원 문화에서 기인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병원이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면이 있는 것은 그 사회 문화가 잘 가꾸어져 나가면서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항상 병원에서 병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늘 내포하고 있다는 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생존의 양면 같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치? 그렇죠. 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 곳이지만 그렇죠. 그만큼 노출이 되기 쉬운 공간이라고. 그렇죠. 나는 치료받으러 왔지만 또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도 치료받으러 온 그 사람이 나에게 예.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늘 열려 있는 거죠. 지금 이러한 지적은요, 사실은 우리 박 교수님이 아니고서는 네. 정말 어디 가서도 듣기 힘든 아주 그러니까.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두 분이 지금 대학 병원에 계신 분들인데 그렇죠. 본인의 입으로 병원이 위험한 곳이다라고 얘기하는 아, 거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네. 박종훈 교수님 저희는 너무 후련한데요. 네. 대학병원에서 알아도 괜찮습니까? 아,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바이러스는 말이죠. 사실 의학이 발달하기 한참 전에도 그럼요. 있었고 그럼요. 또 인간은 극복해 왔어요 지금까지. 네. 예. 그래서 바이러스 공격에 대한 인간의 전략에 대해서 이번에는 박종훈 교수께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가르침을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병원에 있는 박종훈이라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바이러스와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 좀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요. 과연 조물주가 이 지구라는 환경을 인간을 위해서 준 건지 아니면 바이러스를 위해서 준 건지 되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인류는 그동안에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번번이 엄청난 참패를 당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보게 되면은 몰살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일정 부분 더 성공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바이러스가 이렇게 인간에게 나쁜 의미로만 비춰졌던가? 그것은 아닙니다. 바이러스를 조물주가 인간의 곁에 이렇게 뒀던 것을 저는 어떤 순기능이라고 보는데요. 의학이 발달되기 그 이전에 인류는 어떻게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렀을까? 3단계로 조물주는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에 접근할 때 첫 번째 단계는 우리 그 옛날 성에 보게 되면 해자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 주변에 그런 물을 파가지고 넘어오지 못하게 하듯이 1차적인 방어는 세포의 표피 세포에 산성 물질을 쫙 뿌려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접하게 되는 바이러스는 모조리 죽게 되고 또 단백질 분해 요소 같은 걸 그 자기 주변에 세포 주변에 뿌려 놓습니다. 근데 그것을 뚫고 들어온 세포의 경우 우리 열이 나지 않습니까? 이 발열 반응이라든지 염증 반응은 인간이 초기에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서 일으키는 하나의 액션입니다. 몸에서 열을 나게 함으로 인해서 바이러스를 죽게 만든다든지 또는 염증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은 모세혈관을 확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모든 병력을 총출동시키는 또 그러한 또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1차적으로 해자와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바이러스를 퇴치하는데 실패했다. 그래 드디어 이제 세포가 우리 몸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표적을 겨냥해 가지고 사살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항원항체 반응이라는 걸 통해서 적이 어떤 바이러스, 어떤 것이 적이고 어떤 것이 나인지를 피하간에 구별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 바이러스도 또 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그렇게 레이더망을 완전히 교란시켜서 인간 세포가 남과 자기를 구별할 수 없게끔 또 그런 또 역할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도 무너졌다. 대개는 이쯤에서 이제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무너졌다. 다시 말해서 면역 체계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무너지고 드디어 나의 안방까지, 나의 아주 소중한 곳까지 전부 다 침범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래서 나의 DNA, 나의 컴퓨터에 USB를 꽂는 순간 그 꽂힌 그 세포는 자살하게 돼 있습니다. 세포 자살설이라는 것인데 이 세포 자살설이 마지막 단계에서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끝까지 방어를 하다가 마지막에 감염이 된 그 세포는 자기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감지하는 순간 터져서 죽게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희한한 거는요. 바이러스가 그 기능을 감지하고 들어오자마자
감지해서 자기 세포가 스스로 자살하려고 하는 그 액션을 딱 멈추게 합니다. 마치 이것을 어떤 모양으로 보게 되냐면은 곤충 가운데 어떤 곤충은 애벌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다른 벌레를 잡을 때 마취를 시켜가지고 살아는 있게 하되 전혀 기능을 못하게 하듯이 바이러스 자체가 우리 세포로 들어와서 우리 세포가 나는 이제 틀렸어. 나는 함께 죽을 거야. 저 바이러스를 끌어안고 함께 죽을 거야라는 액션을 취하기 전에 또 살짝 마비를 걸어놓는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바이러스는 신기하게도 몰살을 시켜본 적은 없습니다. 인간을. 어느 정도는 살려야 되는 이유가 자기도 살아야 되거든요. 결국 제가 볼 때는 인간과 바이러스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를 지금도 치르고 있고 앞으로도 치르고 있을 것이고 물론 의학이 발달해서 점점 더 인간의 승리가 점점 더 높아지겠지만 끝내 바이러스를 이 지구상에서 단 하나도 없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사실 그것은 인류의 발전에 그렇게 꼭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이러스 공격에 대한 인간, 이제 우리 몸의 전략에 대해서 그렇죠. 박종훈 교수께서 강연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송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러스를 퇴치한다는 말보다는 수능해야겠다는 말이 와닿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네. 공존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네. 최근에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동물로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네. 평소에 동물과 함께 사는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사람들은 네네. 동물 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조금 더 강하지 않나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비슷하게 어릴 네. 때 왜 흙 먹고 자란 아이들이 그렇죠. 엄마 제 흙 먹어 하지만 잘안 되게 걸린다잖아요. 튼튼하거든요. 그렇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진짜 궁금하네 갑자기. 그걸 좀 일반화시키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네. 뭐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 어릴 때는 네. 우리 뭐 몸 안에 기생충도 많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아토피라는 병이 별로 없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네요. 근데 지금 이제 기생충 없이 인간이 굉장히 깨끗한 환경에 있으면 또 다른 새로운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거는 맞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 바이러스랑 함께 뭐 동물과 같이 있으면은 그런 바이러스에 안 걸린다. 그거는 조금 좀 아닌 지나친 것 같아요. 병인가요?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혹시 방청객 중에 박종훈 교수님께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아,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도 그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그거는 우리 저 교수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때 네. 그 초창기의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외계 기원설, 네. 그러니까 외계에서 왔다. 네. 또는 어떤 생명체들이 발생을 하면서 지구상에서 발생을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그 처음 바이러스학이 태동하던 1950년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활발한 논란이 있을 때 나왔던 얘기들이었고요. 지금 이제 진화론적 관점에서 지금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은 네. 그 인류 그러니까 생명체가 그 생성이 되고 나서요 여러 종류의 뭐 아메바라든가 이런 예. 원시 생물들 네네. 이런 원시 생물들이 발생을 할 때 여러 가지 단백질들도 생기고 아미노산들이 그 기본적인 서열들이 발생을 하면서 자연 발생했다라는 그런 설이 유력합니다. 바이러스라는 것은 숙주가 있어야만 복제가 된다는 그 근본적인 특성에 맞게 생명체의 발달과 더불어서 미세조류, 원시조류들 생기면서 그러면서 같이 발생을 했다는 설이 지금 가장 설득을 얻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 미래에 대한 상상 강연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매진. 창조경제 미래 강연 이매진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를 살펴보죠. 생명을 지키는 의학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자, 의학이 발달하면서 과거에 비해 인간의 수명이 크게 연장이 됐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의학이 인간의 생명을 지킨다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뭐 지킨다기보다도 인간의 수명을 계속해서 증가시키는 기여는 하고 있는 거죠. 네. 계속 증가시키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불로장생까지 안 죽으면 어떡하죠?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뭐 조물주는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래는 못 살 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저희가 볼 때 한 100살 전후가 아마 마지노선이 리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구히 살 수는 없어요. AS 계속하면
아, 그게 안 돼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아니, 굉장히 오래 살고 싶으신가 봐요. 이게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이게 뭐 저 설이고 뭐 네. 정설은 아닌데 보통 한 100살이 넘어가면은 대부분의 인간에게는 암이 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되면은 암도 뭐 별로 이렇게 활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네. 노안으로 돌아가시지만 네. 결국 100살이 넘어가는 순간 이제 인간의 어떤 한계에 돌입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죠. 자,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의학이 그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얼마나 보호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의학에 대한 미래 의학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대숙 교수님, 미래 의학에서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뭐 꼭 미래의학이라는 그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요. 네네네. 그 인간들은 끊임없이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간이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지 그 기본 전략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종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미래 의학 기술에 대한 강연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아까 박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공생관계, 바이러스와 공생관계로 계속해서 지내왔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지내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바이러스는 절대 인류를 몰살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전제가 바이러스는 자기가 자랄 숙주가 없으면은 자기도 공멸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사람을 몰살시키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아까 박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전초전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죽게 되고 사망자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런 바이러스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로 사람도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도 나름대로의 대응 기반을 갖추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평생 뭐 80평생을 산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메르스 사태처럼 엄청나게 무수히 많은 바이러스에 노출이 될 테인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사진 하나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바이러스의 대응 기반이라는 개념을 다 집어넣었어요. 우리 사람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은요, 크게 간단하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이러스의 대응 기반이란 무엇이냐? 바이러스에 대한 진단, 예방, 치료입니다. 진단, 예방, 치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농구나 축구 감독이 그 작전 지시를 하는데 우리 팀은 공격과 수비가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들릴 수도 있으세요. 너무나 모호한 개념, 너무나 뭉뚱그린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바이러스를 하는 데 있어서 진단과 예방과 치료는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자, 진단이 얼마나 중요하냐. 2014년도에 에볼라 사태를 말씀을 드릴게요. 갑자기 사람이 출혈열, 온몸에서 피를 흘리면서 출혈열에 노출이 되고 갑자기 죽어가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정말 고열과 온몸에서 출혈을 시달리면서 비행기를 타고 서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로 입국을 했을 때 그런 사람이 무방비로 우리나라에 노출이 돼서 돌아다니면서 밥 사 먹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마 우리나라에 엄청난 혼란이 야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대응하는 전략에 있어서 진단 기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고병원성, 아무리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를 할지라도요, 조기에 진단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조기에 격리를 하면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초창기에 그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빨리 격리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격리를 제때 못했을 때는 끊임없이 퍼져나가는 바이러스의 기본적인 특징은요. 절대로 아까 숙주가 없이는 생존을 못한다는 천재 하나,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접촉자들과의 끊임없는 어떤 연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 매개체가 없으면 절대로 퍼져나갈 수가 없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단을 얼마나 빨리 해서 바이러스가 감염된 사람을 걸러내고 그 걸러낸 사람을 조기에 격리해서 옆으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막는 것이 가장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대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나약한 존재지만 바이러스를 대응하는 기반에 있어서 이 진단은 매우 중요한 대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죠? 백신이라는 개념입니다. 백신. 제가 말씀드린 예방이라는 게요. 예방 이퀄 백신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끊임없이 많은 바이러스에 우리가 노출이 될 터인데 이것을 어떻게 예방하느냐? 그것은 백신을 맞는 것입니다. 백신을 맞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연구하는 바이러스 학자들, 제약회사들, 의료인들의 몫이 백신을 얼마나 잘 준비해 두는 것이겠죠.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들에 대한 문제가요. 대부분이 백신이 개발이 되어 있지 않아요. 백신이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데 앞으로 지금 우리가 메르스 사태에서도 교훈을 얻듯이 이렇게 지금 뭐 중동 우리가 비행기 타고 한 6시간 이상 가야 되는 굉장히 먼 지역이지만 이제 하루에 2만 명 이상 서로 왕래가 되고 있고요. 또 에볼라가 터지는 아프리카에서도 서로 하루에 1만 명 이상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루면은 정반대에 있는 그 남아메리카까지도 전파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제든지 노출이 될 수 있는 이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한 백신을 모두 다가 아니더라도 우선순위를 두고 개발을 한다면은 최소한 신변종 바이러스에 부딪히게 됐을 때 이렇게 우왕좌왕하거나 이렇게 혼란에 빠지는 일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보시는 주사 맞는 장면,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원헬스라는 개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동물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훌륭한 백신 또는 백신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 기반에 대한 두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단을 빨리 해서 빨리 감염된 사람, 감염된 동물을 가둬놓고요. 격리하고요. 다음에 평상시에 백신에 대한 준비, 백신 개발, 백신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서 백신 개발해놓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파이널 디펜스 라인, 마지막 방어선이 뭐가 될까요? 마지막 방어선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신종플루 때 많은 경험들이 있으시죠? 아마 이 타미플루라는 치료제, 특정 치료제가 없었으면 훨씬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더 사회 혼란이 야기가 됐겠죠. 사실 바이러스성 질병은요, 치료제가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바이러스성 질병은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 인간 자체의 자연 회복 능력, 자연 치유 능력,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적극적인 어떤 대증요법 치료를 받으면서 잘 체력 유지가 돼서 버티고요. 2주 정도가 지나면 우리 몸에서 자연적인 항체가 생깁니다. 우리가 그것을 중화항체라고 하는데 중화항체가 생기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완치가 돼요. 완치가 되는 건데 그 전에 사망을 하거나 중병에 걸리게 되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연 치유력의 그 근본을 두는 바이러스 치료요법을 쓰기는 하지만 우리가 바이러스를 대응한다는 기반 논리로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인프라 중에 하나가 이 치료제에 대한 개발. 특히나 모든 바이러스에 대해서 치료제를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매번 신변종 바이러스가 출현을 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한 어떤 준비 그리고 평상시에 대비까지 한다면 최소한 확실한 진단 기술, 백신에 대한 대비 그리고 치료제에 대한 준비 요 세 가지 3박자 진단 예방 치료의 이 3박자만 잘 갖춰진다면 훨씬 더 사망자를 줄이고 우리가 무턱대고 패닉에 빠지는 상황은 빠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진단, 예방, 치료. 이렇게 세 가지. 근데 백신이 예방이랑 관련됐다는 사실을 다시 듣고 나서 생각하니까 네. 이미 걸린 사람은 그럼 백신을 맞아도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예, 백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감염되기 전의 대비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이. 예. 자, 박 교수님. 네. 미래 의술 발달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진단이라든지 뭐 백신, 치료제 개발이 네. 상당 수준까지 올라가겠죠. 네, 근데 이거는 뭐 인류의 영원한 꿈이니까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상당히 발달하는 건 뭐 당연하겠죠. 네. 자, 그렇다면 미래 의학은 또 완벽한 건지 네. 어느 정도나 발전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박종훈 교수님의 강연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 관점에서 제 전공이 원래 암이거든요. 이제 의사들의 꿈이 암을 정복하는 건데 제가 암 치료를 하다 보면은 과연 암이 정복이 될 것인가라는 그런 또 의문을 갖게 됩니다. 바이러스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아까 또 사회자분께서 질문하시기를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인간의 몸에 영원히 사는 세포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그게 암세포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뭐 불가능한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인류는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뭐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때때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진시 황제 같은 경우 우리가 수은을 썼다 그러죠. 영생하기 위해서. 결국 그 당시에는 그것이 최고의 치료법인 줄 알았는데 결국 자기에게 이제 독을 뿜은 거나 마찬가지죠. 어쨌든 간에 인류는 이제 지난 1세기 동안 수만 년 동안의 인류가 이룩하지 못한 업적을 지난 1세기 동안에 만들었고 그리고 1세기 동안의 인류의 수명은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지금은요. 난리도 아닙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조물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어리둥절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벌려놨는데요. 뭐 제가 이제 정형외과 암 전문가라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막 키를 늘리는 수술도 할 수도 있고 또 뭐 그 재미있게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흔히 아시는 것처럼 서로 뭐 장기를 교환한다든지 이런 것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을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뭐 수명이 2배도 되고 어지간한 감염병, 뭐 바이러스 이런 것도 상당 부분 극복을 했는데 과연 이러한 노력들의 그 이면에 우리가 둘러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과연 그런 것들이 모두 인간에게 희망적으로만 다가올 것이냐에 대해서 항상 경계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데 그런 것들을 노력하면서도 항상 돌아봐야 될 것은 이것이 과연 인류에게 희망적이었느냐 아니면 재앙으로 다가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지난 1세기 동안 인간이 발견한 것 중에서 굉장히 큰 개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수혈이에요. 여러분 그 수혈, 내 피를 남에게 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과학입니다. 이 수혈이 가능해지기까지 수백 년 동안 인류는 고민했고 수많은 에라를 겪었거든요. 지난 이제 1세기 동안 수혈이 되면서 인류는 그냥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이제는 출혈로 인해서 사망하는 일은 없게끔 하겠다고. 그런데 지난 1세기 동안을 거슬러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많은 문제들이 수혈이 안고 있었다는 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수혈은 말입니다. 굉장히 엽기적인 치료였어요. 우리가 피를 마시는 거는 끔찍하다고 생각하면서 피를 혈관으로 주는 것은 굉장히 신성시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수혈을 통해서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간염이라든지 에이즈 바이러스 같은 것이 확산됐던 그런 전례도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밝혀진 건데 내 몸에 다른 사람의 DNA가 수혈을 통해서 들어와서 수십 년이 지나도 나의 DNA랑 믹스돼 가지고 검사를 해보면 내 몸 안에 다른 사람의 DNA가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인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는 게 헌혈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지금도 수혈을 해야 되는 것은 맞긴 맞으나 과연 이렇게 우리가 인류가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 모르는 것이 있듯이 이런 바이러스 치료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인류는 새로운 뭐 백신도 만들고 치료제도 만들어야 되는 그 이면에 우리가 항상 돌아봐야 되는 것은 인간이 자연의 섭리, 조물주의 뜻을 거슬러 가면서까지 이 지구를 우리들만의 것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런 말 쓰기를 좋아하는데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방울의 혈액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결국 생명에 접근하는 인간들,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우리 인간들, 그다음에 이런 모든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우리 인간들이 돌아봐야 될 것은 혹시 우리가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서 이것이 나중에 인간에게 재앙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훈 교수님께서 미래의학 발달의 필요성과 더불어서 네. 우려와 또 걱정의 목소리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송대섭 교수님, 박종훈 교수님 두 분의 강연을 우리가 다 들었거든요. 이제 두 분 모두에게 또는 뭐 한 분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이렇게 두 분 나와주세요. 두 분이 꼭 손을 들으셔가지고 어떤 질문인지 질문을 먼저 두 분의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의정부에서 온 중학교 3학년 김태윤이라고 합니다. 야, 우리나라의 의학의 미래가 밝네요. 그러게요. 자, 질문이 뭐죠? 만약에 바이러스가 멸종한다면은 이게 인간에게 이로운 것인가 아니면은 인간에게 나쁜 것인가 그거를 두 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야, 철학적인 질문이었고요. 생태계적인 질문이네요. 네. 자, 그다음에 또 한 분. 바이러스가 그 생명체인지 아니면 생명장애인지 하는데 뭐 들어보니까 뭐 그 바이러스는 뭐 숙주 있어야만 산대잖아요. 예. 뭐 기생충도 숙주 있어야만 사는데 그러면 기생충은 왜 생명체고 왜 바이러스는 생명체라 할 수 없는지 그냥 아, 차이가 뭐냐? 네 예, 그냥 예,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두 분 자리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 철학적인 질문. 철학적인 네. 거니까 저는 이제 그 사람을 그 암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서 느끼는 게 이 뭔가 모든 것에는 메시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네. 다시 말해서 이 지구라는 곳에 우리 인류라는 아주 이런 훌륭한 존재를 놓아주면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것을 두는 것은 뭔가 공존을 해야 되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물론 이제 불가능하죠.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나리오. 지금의 관점에서는 보면 그런데 네.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 사회가 좋은 세상이냐, 인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다 잘 살 수 있는 게 좋은 세상이냐, 그것은 전체 인류로 봤을 때는 꼭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두 번째 질문 대답까지 같이 드리면 기생충은 밖에 나가서 혼자 살 수 있습니다. 혼자 뭐 기어 다니거나 우리 뭐 어떤 야생에서 뭐 진드기 안에 있는 그 기생충들 또는 뭐 식물 위에 기어 다니는 기생충들 혼자 살 수 있고 혼자 스스로 신진대사가 가능해요. 신진대사가 가능한데 쉽게 얘기해서 바이러스는요 혼자서 신진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세포, 동물의 세포, 어떤 숙주 세포에 들어가지 않고는요. 바이러스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생물적인 그 이유가 정말 단백질 쪼가리에 불과해요. 정말 최소한의 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조만을 갖고 있어요. 그 구조를 가지고 숙주 세포에 들어가서 숙주 세포를 마치 자기 것처럼 아까 박 교수님께서 뻐꾸기 둥지 예를 들으셨는데 남의 것을 마치 너무나 능숙하게 자기 것처럼 이용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무생물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바이러스를 만약에 빼가지고 밖에 놓는다 그러면 죽는다는 얘기죠?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오늘 뭐 두 분의 강연을 들으면서 또 의학적으로 문외 아닌 저도 이 바이러스의 세계 또 미래 의학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을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함께 하시면서. 뭐 좋았습니다. 아, 좋으셨어요? 네. 예. 송 교수님께서는. 저도 뭐 그 이렇게 일반 대중들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 역시도 뭐 바이러스 연구를 하지만 네. 굉장히 신선한 자극됐고 또 박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어떤 그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앞으로도 두 분 대한민국의 미래 의학을 위해서 좀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상 안내자 이종범의 이매진. 이종범 작가, 오늘 강의를 좀 정리해보죠. 예, 만화가들이 스토리를 쓸 때 네. 사실 주인공보다는 악역에 훨씬 더 많은 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네. 예, 악역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있어야 좋은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바이러스 같은 병원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제가 컴퓨터 게임을 하나 했는데 네. 바이러스 입장에서 네. 자신을 퍼뜨리는 게임이었어요. 그 게임을 해서 인류의 백신 개발을 넘어서는 항해하는. 것이 그 게임 목적이죠. 예. 그 게임을 한번 플레이를 하게 되면 바이러스가 어떤 식으로 자신을 복제하는지에 대해 많이 이해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알고 싶다, 이해하고 싶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사고방식의 첫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병원균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을 통한 관심,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훨씬 중요하지 않나. 이야, 역시 작가다운 상상력이 대단하시네요. 바이러스 입장이 돼본다는 거는 상상을 못 해봤어요. 그게 재밌는 게임입니다. 자, 다음 주에도 더 창조적인 이야기가 준비가 돼 있죠? 예, 창조적인 미래 강연 이매진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핵심 인재들을 여기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더욱 재미있는 상상으로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